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대형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한 정부의 대응 상황을 점검하고 재해보험 보완, 산불 헬기 추가 도입 등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며 대선 출마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보수 진영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기후위기 특별위원회가 내년 2월까지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을 목표로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습니다. 대기자의 시선으로 분석해보는 정가동향, 기자, 대기자. 오늘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핵심 메시지를 살펴보고 각 당의 경선 흥행 전략을 분석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0일 목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역대 최악을 기록한 경북 산불 피해에 대한 정부 대책 점검에 나섰습니다. 의원들은 헬기 노후화와 낮은 재해보험 가입률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신속한 지원책 마련을 당부했습니다. 강민지 기자입니다. 산불 희생자들을 기리는 묵념으로 시작된 농해수위 전체 회의. 이어 진행된 현안 보고에서 정부는 피해 농어업인들을 위해 긴급 경영자금과 생활안전 비용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피해 농업인의 경영 생활 안정을 위해 농축산 경영자금 상환을 최대 2년간 유예하고 이자를 감면하는 한편 재해대책 경영자금도 농가당 최대 1억 원까지 확대 지원하겠습니다. 하지만 농해수위 의원들은 사각지대에 놓인 농가를 위한 현실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로 질타했습니다. 농촌 어르신들은 재해보험에 가입한 경우가 드물어 정부 지원에 기댈 수밖에 없는데 현행 3,600만 원 수준의 주택지원금으로는 피해민들의 주거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입니다. 경북과 경남 피해 지역의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비율을 보면 50% 정도 밑도는 그런 전국 기준보다도 낮은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과연 언제까지 이런 것들을 보험으로만 보장을 해줄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재해지역 지정되면 3,600만 원 지원 나가나요? 사회재난인 경우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돈으로는 어떻게 그렇죠?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예. 당장 거주지 확보하시는 것도 힘드실 것 네. 같은데. 정부의 산불 진화 체계 문제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특히 산불 진화 헬기의 심각한 노후화가 추락 사고의 직접적 원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의원들은 지자체 헬기 지원 예산을 반영하고 초대형 산불 헬기 도입 등 장비 보강, 진화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초대형 헬기 도입이 시급하다. 그리고 노후 산불 진화 헬기 시급한 교체와 보강이 필요하다. 이것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임상섭 산림청장은 2030년까지 헬기 운영을 확대하고 추경에 헬기 도입 예산을 포함시키기 위한 기재부와 협의도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에 대한 국무위원들의 입장과 사과를 촉구한 가운데 연대 책임을 같이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국민 대표인 우리 상임위에 나와서 죄송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하셔야죠. 송미령 장관은 헌재의 결정을 받아들이고 새 정부 출범까지 농정 공백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 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재명 전 대표가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히는 영상을 공개하면서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한동훈 전 대표가 출마를 밝혔고 대선 후보를 뽑는 경선 룰도 확정지었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력 대권주자인 이재명 민주당 전 대표가 오늘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오프라인 기자회견이 아닌 다큐멘터리 형식의 유튜브 영상으로 출마를 밝혀 이목을 끌었습니다. 이 전 대표는 대한민국 국호에 담긴 큰 뜻만큼이나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가고 싶다며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대한민국은 대한 국민이 만들어가는 거죠.
그 대한 국민의 훌륭한 도구, 최고의 도구 이재명이 되고 싶습니다. 이 전 대표는 사회 갈등의 핵심 원인은 경제 양극화라며 먹사니즘을 넘어서는 잘사니즘을 강조했습니다. K-이니셔티브라는 국가 비전도 제시하며 여러 영역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보수 진영에서는 한동훈 전 대표가 국회에서 대선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한 전 대표는 정치 교체와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민이 먼저인 나라, 성장하는 중산층의 나라, 실용이 이념을 이기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오직 그 마음 하나로 정치 교체, 시대 교체, 세대 교체를 이루겠습니다. 한 전 대표는 여당을 이끌었던 사람으로서 국민 앞에 죄송하다며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30번의 탄핵 소추를 남발한 민주당의 책임도 크다며 법원의 선고가 아닌 국민의 선거로 이재명 전 대표를 이길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각 정당의 경선 룰도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경선 룰을 확정지은 국민의힘. 1차 경선에서 국민 여론조사 100%로 후보 4명을 추리고 이어지는 2차 경선에서 여론조사 50%, 선거인단 투표 50%를 반영해 최종 후보를 2명으로 압축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2차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마지막 2인 결선은 진행하지 않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후보 접수를 마치고 오는 22일 1차 경선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민주당도 오늘 경선 룰 논의에 착수했지만 아직 결론을 내진 못했습니다. 비명계와 조국혁신당에서 오픈 프라이머리 등 국민 참여 비중을 높이는 방향을 주장하고 있지만 앞서 당 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당원 주권 강화로 경선 가닥을 밝혀 이견을 좁히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민주당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후보 등록을 받는 만큼 늦어도 주말까지는 경선 룰을 확정짓는다는 방침입니다. 국회방송 이소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 실시 유보 결정에 대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다행이라면서도 정부의 확실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습니다. 양당은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오늘도 공방을 이어갔습니다. 오다인 기자입니다.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90일 유예 발표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시간을 벌어 다행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방심하지 말고 대응책 마련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정부에 주문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통상특위 구성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범국가적 대응체계 가동을 제안했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난 8일 첫 통화에 대한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협상이 아니라 퍼주기 의혹이 있다고 비판했지만 국민의힘은 돌파구를 마련했다고 감쌌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줘버린 게 아니냐 하는 의심이 제기되고 한덕수 대행의 이 대미 통상 협상을 믿을 수가 없다 하는 말까지 나옵니다. 양국 정상 간 직접 소통을 통해 통상 외교의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한덕수 권한대행의 대응이 매우 효과적이고 적절했다고 평가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두고 오늘도 공방을 벌였습니다. 한덕수 총리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이자 내란 속의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 쿠데타입니다. 헌법재판관 임명은 국가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 조건입니다. 자기 정치적 이익을 위해 권한대행을 겁박하는 행태야말로 스스로 대통령이 된 걸로 착각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대선 출마설이 돌고 있는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 헛된 꿈을 버리고 당장 헌법재판관 지명을 철회하라고 직격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법사위에서 행정부 수반의 정당한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을 박탈하는 법안을 날치기 통과시켰다고 민주당을 맹비난했습니다. 국회방송 오다인입니다. 기후 대책을 확인하고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기후위기 특위가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특위는 내년 2월까지 탄소중립법 개정을 마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한규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 기후위기 특별위원회는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으로 한정혜 민주당 의원을, 간사로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과 이소영 민주당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한정혜 위원장은 중장기적인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며 탄소중립 기본법 개정에 대한 포부를 밝혔습니다. 우리 특위의 핵심 과제는 바로 2031년부터 2049년까지의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을 새롭게 설정하는 것입니다. 과학에 기반하되 가장 의욕적인 감축 목표를 수립함으로써 국가 온실가스 감축 이행의 분수령을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자 국민의힘 의원은 21대 국회와 달리 22대 국회 기후특위는 탄소중립 기본법과 배출권 거래법에 대한 심사, 처리 권한이 부여된 만큼 실질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탄소 배출 저감과 동시에 기후위기 시대에 지혜롭게 적응하기 위해서 국회 기후특위에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습니다. 앞으로 특위에 부여된 권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실질적 성과를 내는 특위로 운영되기를 바랍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 문제에서만큼은 정파적 갈등을 내려놓고 힘을 합쳐야 한다며 변화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정치가 풀 한 폭이 자라기 어려울 만큼 척박하고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저는 기후위기 문제만큼은 정파를 넘어서 머리를 맞대고 힘을 합쳐야지만 한 걸음이라도 진전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특위는 내년 5월 29일까지 정부의 기후위기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제도 개선 방안 논의와 관련 법안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이슈픽 천지영 개건 기자와 함께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에 돌입한 정치권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어 오늘도 대선 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가 유튜브 영상으로 출마 선언을 좀 독특하게 했더라고요. 세 번째 대권 도전이죠. 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 이번에는 자신의 유튜브에 11분 37초가량의 영상 메시지를 통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정장이 아니라 베이지색 스웨터를 입어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했는데요. 과거 19대 대선 때는 소년공 이재명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서 성남 시계공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요. 20대 대선 당시엔 코로나19로 인해 SNS로 출마 사실을 밝혔죠. 이 전 대표는 K 이니셔티브를 바탕으로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영상을 보면 집회에 참여한 국민들 모습이 자주 나오거든요. 네. 이 국민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이 전 대표 측이 설명한 K 이니셔티브는 우리 국민 역량과 잠재력이라면 이 내란마저 극복하고 세계를 선도할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방향성이라는 건데요. 이 자신은 국민의 훌륭한 도구가 되겠다고 자세를 낮췄습니다. 이 전 대표 두 번의 대선을 거치면서 위치도 달라졌습니다. 성남시장에서 경기도지사, 지역구 국회의원에서 당대표까지 거친 건데요. 그 과정에서 지지층도 확보했지만 넘어야 할 숙제도 남아 있습니다. 최근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에 대한 여론조사를 보면요. 이재명 전 대표 적합도 30%로 1위를 기록했지만요.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도 37%로 1위였습니다. 당내에서는 사법 리스크나 과거 수위 높은 발언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데요. 지난 20대 대선도 역대급 비호감 선거라는 평가가 나왔었기 때문에요. 앞으로 37%의 부정적인 마음을 설득할 이 대표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국민의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국회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지지율에서 크게 앞선 후보가 없다 보니까 당내 경선에 나설 후보가 무려 20명까지 될 수 있다. 자, 이런 예측이 나오더라고요. 어떻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다음 주 월요일부터 후보 등록 신청을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대권 주자로 거론되는 후보 중에 이미 출마를 결정지었거나 일정을 잡은 후보만 10여 명에 달합니다.
달합니다. 여기에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도 여럿이라서요. 이 최종 후보만 15명에서 20명 가까이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오늘 국회에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출마 일성을 밝혔습니다. 한 전 대표 기자회견은 오후 2시에 예정돼 있었는데 이 국회 분수대 앞에 일찌감치 한 전 대표 지지자 수백 명이 모여들었습니다. 이 자리에는 국민의힘 현역 의원 10여 명과 당협위원장 등이 함께 자리를 했습니다. 이 40여 분간 포부를 밝힌 한 전 대표, 이 문화 대통령 서태지처럼 자신도 시대 교체를 해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한 전 대표가 국회를 뒷배경으로 기자회견을 한 이후 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 해제 표결에 앞장섰던 걸 강조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가 되는데요. 이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도 통합의 의미로 탄핵 찬반 집회가 열렸던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출마 선언을 했고요. 이철우 경북지사도 이 새로운 박정희가 되겠다면서 박 전 대통령 생가에서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이 보수 진영은 대권 주자가 많은 만큼 이 특색을 살릴 이 장소 선택의 중요성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 출사표를 던진 위치에도 좀 큰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각 당에서 이제 그 출마 선언을 한 후보들은 이제 경선을 통해서 최종 후보를 추리게 될 텐데 조기 대선으로 숨가쁘게 일정이 진행이 되는 만큼 이게 당내 경선을 과연 어떻게 치르게 될지 이게 궁금합니다. 그 규칙도 대부분 지금 정해지고 있는데 먼저 민주당은 정해졌습니까? 네, 민주당에서 아직 경선 룰에 대한 공식 입장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지난 20대 대선과 동일하게 국민선거인단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권리당원과 새로 모집하는 국민선거인단이 모두 1인 1표를 갖게 되는 방식인데요. 내일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위해선 오늘 경선 룰이 확정돼야 합니다. 이 대선 후보 선출에서 각 정당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당심과 민심을 어떻게 반영할지 그 비율에 대해서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이 룰을 정하는 이춘석 대선 특별당규 준비위원장은 일단 당권 주권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 오후 4시부터 당 특별당규 준비위에서 각 후보 캠프와 룰 미팅을 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두관 전 의원 측은 완전 국민 경선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18세 국민 이상 국민이면 이 누구나 주민등록증을 가지고 현장에 참여해서 투표하는 방식이어야 이 압도적 대선 승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국민의힘은 경선 룰을 확정을 지었습니다. 흔히 경선 과정에서 기대하는 그 컨벤션 효과, 이런 걸 끌어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일정들 잡혔다고요? 네, 앞서 리포트에서 보신 것처럼 국민의힘은 당내 경선에서 이 결선 투표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이 1차 경선에선 국민 100%로 4명이 뽑히고요. 2차와 3차 경선에선 이 당심과 민심 각각 50%로 이 2명에서 1명까지 후보를 추리게 됩니다. 이 1차 경선에 참여하는 예비 후보들은 3개 그룹으로 나눠서 토론회를 진행하는데요. 이 국민 관심을 위해서 월드컵표를 추첨하듯이 이 후보자 리그를 추첨하는 방식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네. 이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가 확정이 되면 이 미디어 데이도 개최를 하고요. 이 4인 후보 간의 이 주도권 토론회도 엽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이 예능 주먹이 온다, 미스터 트롯 같은 이 재미 요소를 더해 준비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이 절차를 거쳐서 2인의 본 경선 진출자가 확정되면요. 최종적으로 양자 토론회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만 조기 대선으로 경선 기간이 짧은 만큼 권역별 합동 연설회나 현장 투표는 진행되지 않습니다. 이 국민의힘 대권 주자들 사이에선 모든 경선 여론조사에서 적용되는 역선택 방지 조항이 뜨거운 감자인데요. 이 경쟁 정당의 지지자들이 고의로 이 경쟁력이 낮은 후보자들을 선택하는 걸 막기 위한 조항입니다. 이 보수층과 무당층 지지세가 강한 후보가 유리해진다는 해석이 나오는데 이 룰인이 따르겠다는 후보와 이 완전 국민 경선 같은 일반 국민 의사를 높여야 한다는 후보의 반발이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과연 경선 흥행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슈픽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국회가 다음 주 본회의를 열고 대정부 질문과 함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에 대한 재의결 절차를 밟습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에 대한 탄핵조사 청문회도 진행합니다. 4월 임시국회 일정을 김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어제 4월 임시국회 의사 일정을 결정한 우원식 국회의장. 오는 14일부터 17일까지 나흘간 본회의를 개최하는데 14일부터 16일까지 대정부 질문을 진행합니다. 17일에는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8개 법안에 대한 재의결 절차가 추진됩니다. 내란 특검법과 명태균 특검법, 상법 개정안 등이 포함되는데 모두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던 법안들입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탄핵하기 위한 조사 청문회도 16일 진행되는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은 민생이 어려운 상황인데도 경제수장을 탄핵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민주당의 줄탄핵 의도가 의심스럽다고 우려했습니다. 탄핵 제도를 야당이 자신의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위한 정략적인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은 최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끝내 임명하지 않으면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고 지적했습니다. 최상목을 탄핵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국회가 자기 임무를 방기하는 겁니다. 한편 4월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었던 국민투표법 개정 등 개헌 관련 논의는 대선 이후로 미뤄지게 됐습니다. 국회방송 김지수입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17일 방통위 2인 체제 등과 관련한 현안 질의를 갖기로 결정했습니다. 과방위는 방송통신위원회 2인 체제의 적법성 관련 증인으로 방통위 방송기반국장 등을 부르기로 했고 신동호 EBS 신임 사장과 김유열 전 사장을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했습니다. 또 네이버, 라인, 야후 지분 매각 현안 질의를 위해서 네이버 창업자인 이혜진 의장과 최수연 대표를 각각 증인과 참고인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한편 과방위는 고 오유한나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서 18일 긴급 현안 질의 일정을 의결하고 가족과 변호인 그리고 MBC 관계자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임시의정원 개원 106주년을 맞아 오늘부터 오는 13일까지 임시의정원 태극기를 개양하고 국회의원 전원에게 3.1운동 정신이 담긴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배부했습니다. 우 의장은 앞으로 매년 임시의정원 개원 기념 행사를 개최하고 임시의정원과 국회 개원 기념일이 내년 달력부터 표기되도록 국회 규정 개정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우 의장은 또 임시의정원 개원으로 일제 탄압 속에서도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기반을 닦았다며 더 단단한 민주주의와 책임 있는 의회 정치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러쌍장춘 중국 전인대 상무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접견하고 한중 관계 발전을 위한 의견을 공유했습니다. 우 의장은 올해가 한중 FTA 발효 10주년인 만큼 서비스 투자 관련 후속 협상을 가속화해서 한중 경제 협력이 심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러쌍장춘 부위원장은 시진핑 주석이 APEC을 위한 방한 계획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는 만큼 최근 활발해진 양국 간 교류 협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4월 10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한대행의 정치적 행보입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을 비롯해 최근 일련의 행보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조기 대선을 중립적으로 관리해야 할 한대행이 정치적 논란의 중심에 선 형국인데요. 권한 없는 자가 자행한 명백한 위헌, 위법 행위이자 내란 속의 윤석열의 지령에 따라 헌재를 장악하려는 제2의 친위 쿠데타입니다. 한덕수 대행이라도 어떻게 출마시켜보자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는 그런 상황이어서 좀 흥분을 하셨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까지 들었는데 정치적 의도를 떠나서 이게 상식적인 판단을 상실했구나. 정치권에선 윤 전 대통령 관련설, 국민의힘 대선 후보 차출론 등과 맞물려 온갖 추측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민주당은 연일 저주에 가까운 막말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을 공격하며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정당한 권리라고 봅니다. 고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권한을 가지고 국가를 제대로 운영하는 것이 맞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완규, 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 2명에 대한 지명 처리를 촉구하면서 한대행의 재탄핵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쓸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인데요. 현재 이 헌법 전복 세력과 한 통속인 자를 집어넣는다는 그 발상 자체를 어느 국민이 이해를 해주겠습니까? 내란 수계 범죄자인 윤석열 개인의 대행 행세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써 또 내란 세력의 부역자이기 때문에 저는 당연히 파면을 위해서 탄핵 소추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대행이 헌재 재판관 지명을 시작으로 남은 2달간 권한대행의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현재 공석인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명할 가능성도 조심스레 거론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향후 한대행의 행보와 재탄핵 시도까지 대선을 앞둔 정치권의 신경전과 갈등은 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보수 단일화입니다. 21대 대통령 선거를 50여일 앞두고 보수 후보군들의 잇단 출마 선언과 함께 단일화 여부에 이목이 쏠립니다. 국민의힘 주자 중 가장 먼저 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은 출마 일성으로 지난 대선에서 있었던 윤석열 당시 대통령과의 단일화에 대한 사과를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을 도와 단일화했던 사람으로서 깊은 반성과 사과를 드립니다. 이처럼 단일화는 대선 국면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하곤 하죠. 이 가운데 보수 진영에서 가장 먼저 대선 레이스에 나선 후 예비 후보 등록을 마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보수 단일화의 키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라는 거악을 물리치기 위해서 대승적 차원에서 아마 국힘과 함께 단일화 또는 참여를 하는, 지원을 하는 이런 식으로 결국은 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준석 대표가 가지고 있는 퍼센트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 2%든 3%든 중요하잖아요. 우파에서 하려면 뭐 국민의힘이랑 해야 된다. 무슨 뭐 국민의힘이 우파 전세 냈습니까? 국민들이 봤을 때 오만방자해 보일 수 있다. 당사자인 이준석 의원은 끝까지 완주할 뜻을 밝히면서 재차 국민의힘과의 단일화엔 선을 긋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언을 해주신 선의는 제가 고맙게 받지만은 제 운명은 후회 없이 제가 판단하는 것이다. 대선에서는 연대라는 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고 아마 이재명 대표에 대한 위기의식 정도는 공유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가운데 국민의힘이 오늘 경선 룰을 확정하고 오는 5월 3일 최종 후보를 선출하게 됩니다. 황우여 국민의힘 선관위원장은 단일화에 대해 이렇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가급적이면은 컨텐트, 빅텐트이죠. 우리 모든 동조 세력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한꺼번에 하는 것이 좋은데 당대 당으로는 경선을 치르기가 우리 규정상 지금 어려워요. 단일화 문제는 남아있을 텐데 잘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겠죠. 이재명 전 대표와의 격차를 좀처럼 좁히지 못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보수 빅텐트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 보수 단일화 여부가 대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도 관심이 모아집니다. 지금까지 강아랑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정치권 동향을 대기자의 시선으로 짚어보는 기자 대기자 시간입니다. 성한용 한겨레 신문 선임 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최 기자님께서 발제해 오셨죠? 네, 이재명 전 대표가 오늘 대선 출사표를 던졌고요. 네. 그다음에 국민의힘에서도 속속 출마 선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다뤄보겠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오늘 민주당의 이재명 전 대표가 됐는데요. 영상으로 대선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약 11분가량의 영상이었는데 이 영상에서는 이제 국가 차원의 투자, 실용주의를 강조했고 대한민국의 훌륭한 도구가 되고 싶다. 이런 이제 희망을 또 밝혔습니다. 오늘 이 전 대표의 출마 선언 영상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예, 여러 가지 감성적인 터치로 이렇게 따뜻한 분위기를 내려고 굉장히 노력을 한 것 같아요. 네.
보통 기자회견 형식으로 출마 선언을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데 이제 디지털 시대에 맞게 유튜브 영상으로 이렇게 선언을 한 것 같습니다. 뭐 분위기 뭐 괜찮았고요. 저는 이제 내용에 약간 주목을 해봤는데 뭐 K 이니셔티브 이런 얘기를 했고요. 또 진짜 대한민국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윤석열 대통령 시기에 뭐가 좀 잘못된 거를 내가 좀 이제 뭐 좀 바로 잡겠다 뭐 이런 의미가 좀 강한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일반 그 국민 이번에 이제 탄핵 관련해서 그 광장에 나온 국민들을 영상에 많이 담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이 국민의 어떤 그 큰 심부름꾼이 되겠다, 뭐 이제 이런 정치적 메시지 같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을 과거에 이제 뭐 머슴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죠. 뭐 그건 다 좋은데 이제 한 가지 걱정이 좀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서 옛날처럼 뭐 제왕적 대통령은 곤란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지지층의 어떤 그 의견을 그대로 따라서 정치인이 그대로 하는 게 과연 옳은 건지.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재명 전 대표가 자주 하던 얘기입니다. 그런데 뭐 그 얘기 이제 근본적으로는 맞는 얘기지만 그래도 이제 정치는 정치인들이 자기 지지층을 좀 설득도 해가면서 양보하고 타협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정치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선 후보부터 또 이제 현재로서는 대통령 될 가능성이 제일 높은 사람이니까 좀 이렇게 본인을 지지하지 않는 국민도 좀 포용하고 통합하는 이런 리더십을 해줬으면 좋겠다. 오늘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지금 뭐 자막에도 나가고 있지만 진짜 대한민국이라는 게 좀 어떤 식으로 해석이 될 수 있을까요? 진짜의 반대가 가짜 아닐까요? 그동안 뭔가 잘못된 걸 내가 바로 잡겠다. 이제 그런 정도 의미라면 볼 것 같고요. 그 정도 의미로 보면 될 것 같고요. 이 구체적인 내용은 내일 발표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은 발표를 안 했어요. 그래서 내일 그 비전 선포식이라고 하나요? 이제 그 내용을 봐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최 의원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사실은 뭐 이제 유튜브라는 형식을 통해서 뭔가 그 기존 그 선언 방식과 다른 면모를 보였다.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11분이니까 사실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그 뭐 뭘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려운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보는 대목은 이재명 전 대표는 사실 지금 세 번째 대선 출마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반 국민들한테는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요. 벌써 이제 세 번째니까. 그러면 뭔가 그 조금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또 이제 식상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죠. 이제 세 번째 출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세 번째 출마, 내가 왜 세 번째 출마를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좀 새로운 면모가 보여야 된다는 거죠. 그동안 못 보던 이재명 뭐 이런 거를 좀 알려줬으면 아마 그러면은 금상첨화가 됐을 것이다. 근데 그런 새로운 면모 또는 새로운 단어 뭐 이런 것들이 별로 눈에 띄지 않은 점이 다소 아쉬운 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동안 너무 많이 노출이 됐기 때문에 새로운 게 지금 뭐 나올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건 이제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과거와 똑같은 방식으로 내가 세 번째 도전을 한다. 뭐 그러면 유권자들이 특별히 관심을 가질 만한 이유도 그렇잖아도 지금 민주당 경선은 이재명 전 대표로 사실상 확정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유권자들이. 그걸 뭐 깰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2022년 대선 때 0.73%포인트 아주 박빙의 승부를 벌였죠. 그런데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뭐 그동안 뭐 한미 관계 개선이라든가 한일 관계 개선 이런 잘한 것도 있지만 국내 정치에서 이제 좀 이렇게 이념 성향을 노출하면서 갈라치기 이렇게 했고 마지막에 이제 비상계엄까지 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이재명 전 대표를 이렇게 대선 후보로 아주 유력한 대선 후보로 만들어줬고 지금 한 2달도 안 남은 대선에서 뭐 거의 다음 대통령으로 역설적으로 좀 밀어주는 것 같은 뭐 이런 현상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 전 대표로서는 그렇게
지금 크게 2022년 대선판은 워낙 박빙이었기 때문에 뭔가 좀 새로운 걸 좀 던지고 막 몸부림을 쳐야 하는 판이지만 지금은 사실 여론조사 지형 보면 아주 압도적으로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큰 실수를 하지 않으면서 이제 본인 이미지를 좀 안정적인 정치 지도자 이런 이미지로 가져가는 게 유리하다 막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대선 출마 선언도 그런 식으로 한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뭐 바꿔 말하면 지금 이제 이번 선거는 좀 지키는 선거, 그렇습니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무리하지 않는 거죠. 네, 무리하지 않는. 알겠습니다. 민주당이 이번 주 중에 이제 경선 룰을 확정할 것으로 이제 보이는데 비명계는 완전 개방형의 오픈 프라이머리를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의 대선 특별 당규 준비위원회에서는 당원 주권을 강화하는 방안을 어떻게 도입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과제다 이렇게 밝혔기 때문에 주류에서는 또 이번 선거를 지휘하는 쪽 입장에서는 반대에 좀 그 괴리가 큰 그런 이제 입장을 밝혔습니다. 민주당 경선룰 좀 어떤 방식으로 정해질 것 같은지. 예, 최 의원님. 뭐 사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이제 바람직한 방향이긴 할 거예요. 네. 그러나 뭐 지금 민주당이 경선 룰을 어떤 방식으로 정하느냐 아마 실제 유권자들은 별로 관심 없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왜 그러냐면 이미 뭐 민주당의 대선 후보는 누구다 이렇게 지금 유권자들은 다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룰을 뭐 이렇게 바꾸거나 저렇게 바꾼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그 최종 주자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이제 룰 세팅을 놓고 뭐 치열하게 그 서로 다투겠지만 지금 민주당 상황은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아마 룰 자체에 대해서 뭐 김두관 후보는 뭐 이런저런 관심을 가지고 있을지 모르겠으나 실제 투표를 할 유권자들은 별 관심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보면 결국 뭐 룰이 어떤 방식으로 정해지든 그거는 큰 의미를 갖지는 못한다. 그래서 사실 저부터도 별 관심이 없습니다. 그거는 분명합니다. 예. 그 김두관, 뭐 김동연, 김경수, 뭐 3김 뭐 이런 이제 뭐 그 후보자 이름들도 나오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최종 후보자에서 바뀔 가능성은 제로라고 보십니까? 물론이지요. 그걸 지금 바뀔 가능성이 단 1%라도 있다고 보시는 분이 있을까요, 과연? 없잖아요. 뭐 왜냐면 이게 방송에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단정적으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이건 단정적으로 얘기해도 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요. 좀처럼 뭐 어떤 뭐 예측이나 뭐 그런 그 상황 가능성에 대해서 신중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거의 뭐 제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참고로 이제 오픈 프라이머리 그 완전 국민 경선은 당에 속하지 않은 일반 국민들도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는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제 경선 제도를 말하는데 민주당의 경선을 좀 어떻게 정해질까요? 역시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말고 이제 이재명계 그러니까 비주류 후보들이 그냥 100% 일반 국민 선거인단 등록받아서 하자 민심을 대폭 반영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 권리당원들은 지금 이재명 전 대표를 아주 강하게 지지하고 있기 때문에 뭐 어떻게든 좀 규칙을 약간 유리하게 바꿔서 나한테 좀 유리한 측면도 가져가고 또 일반 국민의 의사를 좀 우리 민주당이 민심을 받아들인다 이런 명분도 세우자 뭐 이런 요청입니다. 그런데 저는 웬만하면 이재명 전 대표나 지금 주류 쪽에서 좀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두 가지 이유가 있다고 그래요. 하나는 이 당원 주권이라는 말을 자꾸 쓰죠. 근데 사실은 당원 주권은 국민 주권을 얘기하는 거지 당원 주권이라는 말은 사전적으로는 없는 겁니다. 이제 당원들의 어떤 주인 의식 뭐 이런 의미인 것 같은데 그냥 사실은 당권이죠. 당권 사실 당원들한테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겁니다. 이재명 대표가 계속 뭐 줄기차게 강조해온 면이 바로 또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당원 주권이 그 전에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 때 이제 권리당원들이 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를 해가지고 민주당에서는 국회의장 후보자 선출할 때도 권리당원들 의사를 20% 반영하고 심지어 원내대표 선출에도 본래 원내대표는 의원들만 뽑아야 되는데 거기에도 권리당원들 20% 정도 권리당원 의견을 반영하겠다.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당원들을 우대해야 되기 때문에 기존 룰대로 권리당원들은 전원 선거인단으로 등록할 수 있게 해서 하고 그다음에 또 별도로 일반 국민을 선거인단으로 등록받아서 하는 이 방식을 그냥 유지하겠다. 그러니까 당원들을 우대한다 이런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2022년 경선 때 막판에 정체불명의 선거인단이 쏟아져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대개 그 당시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는데 지금도 뭐 정확히는 실체 파악이 안 돼 있는데 종교 집단에서 약간 공작 차원에서 들어온 것 같다 이런 의심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민주당 경선을 하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오픈 프라이머리는 받아들이기 곤란하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번에 국민의힘 상황을 좀 살펴볼 텐데 보수 진영에서 이제 대선 출마 선언이 계속해서 줄을 잇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철수 의원과 김문수 전 장관, 이철우 전 지사 등에 이어서 오늘 한동훈 전 대표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또 서태지 씨를 소환하기도 했는데 여기 이제 나경원, 오세훈, 홍준표 후보 등도 출마를 예고를 했습니다. 후보가 이제 무려 20여 명이 이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는데 대통령이 탄핵된 지 불과 이제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이제 후보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 국민의힘 경선에 좀 어떻게 이게 도움이 될까요? 우선 국민의힘 경선은 민주당과 달리 확실한 일강 체제가 형성돼 있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나도 한번 나가서 대선에 도전해 볼 수 있겠다라는 이제 자신감이 좀 생겼을 거고요. 네. 그다음에 일부 시도지사들 간에는 이 기회에 어차피 내년에 선거가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이 체급 올리기 이런 차원에서 지방선거용으로 이런 차원에서 이제 도전을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많은 숫자가 그러니까 민주당과 대비되는 국민의힘의 대선 경선 이거는요 저는 뭐 많든 적든 하여튼 흥행에는 도움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흥행의 정도가 이제 어디까지 육박할 것이냐 그야말로 증폭될 것이냐 아니면 단순하게 약간 도움이 되는 정도에 그칠 것이냐 이건 우리가 예측하기가 쉽지는 않지만 여하튼 민주당과는 좀 다른 북적북적대는 분위기의 대선 경선판 이건 뭐 국민의힘한테 도움이 되는 건 사실이죠. 네, 대선 역대 이제 대선에서 한 당에 이제 소속된 후보가 20여 명에 육박하는 이런 상황이 그 전에도 뭐 기억나는 상황이 있습니까? 별로 없죠. 과거에 뭐 구룡 뭐 이런 정도까지는 있었는데 이번엔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게 조금 길게 보시면은요. 지금 국민의힘,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이 계속 세 분,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 구속됐죠.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되고 구속됐죠.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속됐다가 석방됐고 탄핵됐죠. 그러니까 이런 걸 삼진아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분들이 주위 사람들한테 국민의힘 후보를 찍어달라고 얘기하기가 좀 난처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분들도 아까 이제 최 의원 설명하셨듯이 이번에 내가 대통령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나오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시도지사들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해서 또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이 대선 이후에 유력 대선 주자가 어쨌든 되고 나면 당권을 가질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뭐 홍준표 대구시장은 아예 사퇴를 했죠. 그러니까 그분은 대구시장 이제 다시 안 하겠다는 거고요. 그분은 이제 당권을 생각하는 것 같고 또 나경원 의원 이런 분들 이렇게 당권을 노리는 분들 이제 이렇게 사정은 약간 다르지만 대선 이후를 내다보고 이렇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 도전장을 내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동의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김문수 전 장관이 사실 이번에 뭐 당선되겠다 하는 목표가 없이 벌써 여러 가지 생물학적 연령도 있고 그런데 당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나왔다 이렇게 보이지 않고요. 홍준표 대구시장의 경우에도 저는 뭐 이번에 만약에 대선에서 뭐 본인이 뭐 기대에 충족 안 된다. 그럴 경우라도 저는 당권을 노린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 적어도 이제 상위에 있는 뭐 이제 한 1, 2, 3, 4 뭐 이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게 4명으로 압축하잖아요.
그때 그 4명에 드는 사람 정도는 아마 당권을 노리고 출마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지금 그 성 기자님 의견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뭐 사람마다 좀 다르다 이런 얘기고요. 이제 한 가지 좀 첨언을 하자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지금 경선 도전자들이 이제 어떤 태도를 취하는가 이게 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좀 큰 틀에서 보면 국민의힘의 어떤 장기적인 앞날을 생각하면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을 좀 이렇게 놔줘야 돼요. 그런데 지금 유력 주자들 보면 어쨌든 그동안 윤석열 전 대통령을 강하게 지지했던 분들한테 뭔가 좀 호소를 하는 네. 그런 메시지를 계속 내놓고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 이 전통의 보수 정당이 좀 합리적 보수로 이렇게 좀 재탄생을 해야 미래가 있을 텐데 지금 저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게 얼마나 보수가 건강해질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대선 경선이든 뭐 본선이든 관계 없는데 아무튼 집권 경험이 많이 있는 보수 정당의 어떤 대선 후보, 경선 도전자들이라면 어떤 합리적인 보수를 위한 어떤 명분과 가치 이런 걸 좀 놓치지 않고 선의의 경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를 꼭 드리고 알겠습니다. 오늘 국민의힘이 경선 룰을 이제 확정을 지었습니다. 1차에서 이제 국민 여론조사 100%로 4명을 선출하고 2차에서 국민 여론조사 50. 선거인단 50으로 2명을 압축한 뒤에 3차도 역시 이제 같은 방식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밝혔는데 뭐 후보별 유불리를 이 방식에 적용해서 누가 유리하고 불리하고 뭐 보기는 지금은 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4명, 2명 그러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탄핵에 찬성을 했느냐 반대를 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당심과 민심에서 서로 완벽하게 다른 지지를 받을 가능성은 있어요. 네. 그러니까 탄핵에 찬성했던 이런 세력들은 민심에서는 꽤 높은 지지를 받지만 당심에서는 굉장히 저조한 득표율을 기록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그 이 후보들 간에 그 명확하게 이 득표를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될 겁니다. 국민 생각으로 뽑는 1차 4명 뭐 좀 예상을 해볼까요? 뭐 지금 뭐 그냥 보통 여론조사상으로 보면 뭐 그 예를 들어서 김문수 전 장관, 그다음에 뭐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다음에 한동훈 전 대표 뭐 이런 정도가 가장 많이 꼽히는 거 아닐까요? 네. 아마 그 정도 선을 넘어서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후보 토론회나 이런 것도 없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4명으로 압축하고 나서 토론회를 하기 그렇죠. 때문에 예. 아마 기존 여론조사의 범주를 크게 벗어나지 못할 거라고 봅니다. 예,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저도 비슷하게 보고요. 네. 이제 1차 컷오프 할 때 떨어지는 사람은 굉장히 충격이 클 겁니다. 그렇다면 뭐 나경원 의원이라든가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 지금 약간 위험해요. 4명 안에 들어갈 가능성이 별로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나 뭐 제가 정치인 걱정할 처지는 아니지만 좀 걱정은 되고요. 그다음에 4명이 2차 경선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지금 추세 같아서는 김문수 전 장관이 그냥 최종 결선 없이 후보가 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 여론조사 흐름을 이렇게 살펴보면 그동안에 이제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거리를 둬왔던 이른바 비윤계 그러니까 한동훈, 뭐 안철수 이런 분들이 약간씩 아주 작은 흐름이지만 어쨌든 상승세라고 해요. 그래서 남은 경선 기간 동안 이제 그분들이 얼마나 그 흐름을 잘 타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최종 2차 경선에서 선전 여부가 지금 달려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덕수 대행의 대통령목 헌법재판관 지명이 계속해서 이제 논란을 빚고 있는데 대행으로서 지명이 적절한지 그리고 이완규 후보자의 자격 논란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부분 시간 관계상 한 1분 정도씩 들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근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그 대통령이 직무정지인 상태하고 대통령이 완전히 고리된 상태하고 저는 좀 권한 행사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마 그 판단으로 지명을 한 걸로 보이고요. 지명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규정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명이 합당한 절차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합당한 절차다. 네. 민주당 쪽에서는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헌법기관 구성까지 하는 거는 그건 안 된다. 이제 이런 주장인데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변호사가 이번 헌법재판관 지명이 헌법의 국민 기본권을 침해한 거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네. 헌법 27조 1항에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해서 재판받을 권리를 가진다. 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그 헌법 소원을 내면서 가처분 신청을 했어요. 근데 가처분 신청은 한 3, 4일이면 일단 1차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에 의해서 네. 이게 임명할 수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다음 주 초반 정도면 가려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네. 이건 뭐 어느 쪽이 옳다고 막 목소리 높이고 싸울 일은 아니고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하는 대로 따르면 될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그 또 이완규 후보자 자격 논란도 좀 한 30초 정도씩 짧게 좀 들어볼까요? 글쎄요. 저 같으면 안 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하고 아주 친하고 뭐 또 법제처장을 네. 하시는 분인데 지금 대통령이 구속됐다가 파면됐는데 그렇게 헌법재판관을 하고 싶을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내란에 관련이 있다.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정황 증거고 이제 지금 수사기관에 이제 입건돼 있는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네. 건데요. 뭐 그렇게 좀 좋아 보이지는 않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글쎄요, 뭐 내란에 대해서 뭐 동의한 흔적이 전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되는데 전혀 하자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무리로 오늘의 한 줄 논평 두 분의 생각 듣겠습니다. 성 의원님부터 들어보도록 하죠. 예, 국민의힘 경선 후보가 15명에서 20명 정도 된다고 하죠. 그런데 다 합쳐도 이재명 후보 뭐 반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윤석열 효과 때문에 그런 겁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하고 파면됐기 때문에 네. 그것 때문에 지금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아직도 있죠. 그래서 거기서 뭐 나경원, 이철우, 윤상현, 전한길 이런 분들 만나서 사진 찍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빨리 나갔으면 좋겠는데. 내일 오후 5시에 이제 퇴거할 거라고. 그러니까요. 예. 뭐 어쨌든 관저 정치 이런 얘기 나오는 거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이번 경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이 누구 손을 들어주는지 이것도 참 궁금해요. 손을 들어줄지 안 들어줄지 그것도 네. 궁금하고 손을 들어주면 그게 그 후보한테 도움이 될지 안 될지 그것도 참 궁금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한 줄 논평은 국민의힘 경선 윤석열 영향력은 이라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추 의원님. 그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그 재탄핵 이걸 민주당 초선 의원들이 지금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그럴 경우에 과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저는 아마 그 전에 탄핵되기 전에 사퇴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민주당이 한덕수 대행을 정치로 떠미는 현상이 초래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한 줄 논평은 네. 한덕수 재탄핵 민주당의 딜레마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기자 대기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성환용 한겨레신문 선임기자, 최병묵 전 TV조선 해설위원 두 분과 함께 오늘의 전국 현안 살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